지난해 온 국민을 떨게 한 메르스 사태에서부터 올해 연일 뉴스를 장식한 지카 바이러스까지 바이러스의 공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인간에게 옮겨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바이러스 쇼크 저자이자 세계동물보건기구 전염병 전문가인 최광석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러스 하면 일단 두렵다는 공포감이 네. 더 먼저 드는데 네. 이 바이러스 쇼크 누구를 위한 책이고 어떤 책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국내에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고요. 올해도 보면 남미에서 지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 전염병 문제가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전염병은 사실 그게 감염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생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전을 하면 사회적 쇼크로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쇼크는 사실은 상당 부분이 우리가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좀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소양을 쌓게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신중했고요. 또 마스크 같은 것도 많이 팔리고 했는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좀 다르게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바이러스가. 예, 골칫거리인데요. 인류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 전염병 역사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우선은 그 천연두하고 에이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 국제 기구에서 보면 가장 그 보건 역량을 많이 투입을 해서 지구상에서 건재하고자 하는 질병들이 이게 천연두와 에이즈였거든요. 예, 천연두는 이제 뭐 우리가 그 마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많이 괴롭혀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1980년에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됐죠. 다만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는 80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확인됐지만 아직도 이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한 3,670만 명 정도가 지금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바이러스라면 스페인 독감을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인구가 감염이 됐었고요. 약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거를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 공포가 엄청났습니다. 이 바이러스 매개체로 지금 동물, 주로 곤충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주범이 되는 동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동물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한테 옮겨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우선 그 신종 바이러스라 하면 실제로 이제 사람한테 원래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고 야생 그 세계에서 미지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미지의 바이러스가 사람하고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많아짐으로써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 넘어오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야생 바이러스가 직접 사람한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소위 믹스기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믹스기 동물에서 일단 그 바이러스가 적응이 되면 사람의 감염이 가능한 행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걸리게 되는 거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낙타나 그 사스에서의 고양이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이런 믹스기 동물에 해당됩니다. 믹서기 동물이 감염됐는데 그게 사람에게 감염되도록 변환이 돼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박쥐로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쥐는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거의 전체 포유종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는 이제 대개가 동물 종마다 고유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바이러스 종류도 많다는 거죠. 이런 박쥐에 물려서 뭐 병에 광견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그 흡혈 박쥐에 물려가지고 종종 이제 광견병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동물로부터 옮겨온 강력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간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동물에게는 걸리지만 인간에게는 또 전염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이 동물이 걸린 게 네. 사람한테까지 옮겨오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보면 바이러스하고 숙주 세포 간에는 열쇠와 자물쇠 이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열쇠로 남의 집 그 현관문을 열 수 없는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에서 걸리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걸리지 않는 원리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제 동물과 사람에서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는데요. 그런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동물과 사람의 세포에 있는 그 현관문이 열 수 있는 맞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믹스기 동물을 통해서 이제 현관문이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 자, 메르스의 경우는 우리가 뭐 큰 논란이 있었던 낙타가 이제 아까 믹서기 동물로 매개가 되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었는데, 근데 네. 이게 미미한 영향이었고 뭐 치명적이진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게 바이러스하고 숙주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 숙주 같은 경우에는 공생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는 적당히 증식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숙주는 과도하게 이제 면역 체계를 가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타입을 하면서 이렇게 생존을 해 가는데 예. 새로운 그런 숙주가 아니라 새로운 숙주를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침입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틀려집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과도하게 이제 증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숙주는 대신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숙주가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혹 이제 바이러스가 이기는 경우에 신종 전염병 사태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 포진이라고 이제 사람 피곤할 때 물집 생기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사람하고 이렇게 공생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밀림에 있는 어떤 원숭이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그 원숭이 걸리면 바로 암에 걸려 죽습니다. 그럼 메르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논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낙타 같은 경우는 공생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적응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은 아직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치명적인 부분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예. 네. 동물로 인한 감염도 감염이지만 인간에게 이제 인간 사이에 옮겨지는 감염도 좀 문제인데요. 지난해 메르스 때도 많이 들었지만 특히 많은 감염을 일으키는 일명 슈퍼 전파자. 네. 왜 발생하는 걸까요? 실제로 그 전염병에서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슈퍼 전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예. 이제 그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슈퍼 전파자가 쉽게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아까 적응이 덜 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염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환자가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태, 네. 그리고 배출한다는 건 결국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방치된 상태, 그런 상태가 두 개가 겹쳐지면 슈퍼 전파자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서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게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뭐 여러 명이 이제 뭐 감염자가 생기고 슈퍼 전파자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걸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만들거든요. 예, 예. 이제 그게 진행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쇼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 전파자를 빨리 조기에 검색을 해서 격리 조치를 시키는 것은 이제 전염병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 전파자 같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영화 감기라든지 네. 얼마 전에 개봉한 네. 부산행 같은 거, 이게 뭐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좀 허구나 과장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런 바이러스, 치명적인 바이러스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 나타나는 그 바이러스 주인공이라는 게 이제 잠복기가 없고 그 일단 뭐 이렇게 접촉만 돼 바로 이제 감염이 되고 예. 또 감염된 사람은 상당수가 이제 사망하는 이런 끔찍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염병 현실적으로는 그런 전염병은 사실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그런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염병 바이러스 언제 어떻게 뭐가 발전을 할지 몰라가지고 너무 무서운 것도 사실인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상에서 네. 완전 퇴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겪는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거를 이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예. 다만 이제 세계 국제사회가 이제 보건 역량을 집중해서 건재를 하고자 하는 질병들 있잖아요. 이제 뭐 에이즈라든지 또는 뭐 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건재라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이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미지의 세계에서 이렇게 넘어온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사람 사는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제거는 되는 상태가 되겠지만 미지의 상태에 있는 바이러스가 제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지의 상태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넘어오고 그래서 사람한테 이제 확산되는 이 과정을 재빨리 이제 탐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걸 차단하는 노력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가 바이러스에 가지고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 뭐 잘 알고 대비를 한다면 그래도 이런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러스 쇼크의 저자 최강석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